아까 쉬는데 어떤 학생이 뭐 그걸 질문하던데, 객관식 지문이 5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명백하게 틀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판례에 따른다 이런 말 일부 써놓는 경우가 있죠. 괄호안에다가. 아니 뭐 통설에 따른다 이렇게. 이런 말도 없고, 이런 말이 있으면 이대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당연히. 근데 이런 말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이건 분명히 틀린 말인데, 이거는 이거하고 뭐 이거는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소설에 의하면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이것도 뭐 그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건 반쯤 맞는 거고 이건 분명히 틀린 거죠. 이건. 그럼 답이 이거죠. 답이. 근데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도가 좀 심하면 어떻게 되면 소송 걸리죠, 이제. 소송 걸자. 여러분 좋아하잖아, 이런 거. 소송 거는 거. 소송 거는 건 내가 왜 빈정거리냐 하면, 소송 걸리는 한두 문제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합격을 할 바에는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게 잘 빠릅니다, 더. 당당하게. 불안하죠, 상당히 이거. 소송 걸려서 만약에 나중에 구제받으면 유리한 점이 있긴 있어요. 뭐가 유리합니까? 2차 시험을 3번 볼 수 있죠. 2차 시험 보기 직전에 만약에 확정돼 버리면. 아니면 그해 2차 시험 끝났는데 판결이 확정되면은 그냥 뒤로 2번 볼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1차 시험 끝난 직후에 2차 시험이 간격이 좁아가지고 불리하죠. 어차피 공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전략상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커트라인 근처에서 점수를 딱 맞아놓고 애매한 거를 한 문제 차이 떨어지는 거야, 일단. 그러놓고 소송 거는 거예요. 그 소송 승소해. 그러면 2차 시험을 충실하게 볼 수가 있죠. 막 기간 많이 두고. 근데 이 전략은 뭐가 위험합니까? 만약에 딱 맞췄는데 한 개가 더 틀렸다든지 하면 근데 굉장히 실력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조정을. 한 문제 딱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거 걸려, 한 문제 차이 떨어진 다음에 소송 걸려서 딱 분다 이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 그렇게 해요. 아까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은영 선생은 그 실종 선고로 권리능 얘기 소멸한다고 한다니까. 이상하게. 이은영 선생은 그 이상한 학설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하라고 그런 거고, 이상한 게 아니고 그분은 왜 존경받냐 하면 이렇게 시민운동도 많이 하시죠. 직접. 실력도 있는데 시민운동도 많이 하고 학설을 주장할 때도 이렇게 완결되지 않고 자주 바꾸는 경향도 좀 있는데, 학설을 부분적으로. 그래도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계속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래서 연구하시고.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학원에서는 뭐 학원에서 학설 주장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교단에서 그 강의하는 분들이 학설을 바꿀 때는 정말로 피눈물 나는 사건이죠. 자기가 연구를 해놓고 맨 처음에 뭘 주장했는데 갑자기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잘못됐어, 이게. 그걸 바꾸려면은 거의 모든 걸 일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풍토에서는, 외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학자가 학설을 자꾸 바꾸면 그 사람 의심하기 시작하죠. 뭐 저 사람 저래 저거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연구를 계속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50년 전에 주장한 학설이 그냥 50년 뒤에도 여전히 똑같다. 그럼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세상이 바뀌고 그랬는데 학설이 맨날 똑같다. 곽윤지 선생님 같은 위대한 학자들도 학설을 바꾸시기는 직접 곤란하니까, 체면상. 방법을 내가 가만 보니까 옛날에 주장하던 책에서 그 부분을 갑자기 그 다음 판 개정판에서 빼버립니다. 그 부분 서술을. 통째로. 그리고 몇 판 더 간 다음에 갑자기 슬그머니 그 다른 학설이 쓱 들어가요, 거기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참 식은땀 나는 사건 아니에요. 학설을 바꾼다는 게, 학자가. 왜냐하면 이게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좀 실력이 없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이런 줄 안다고, 잘못하면. 요새 강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영국 선생님이 학설을 뭐 어떤 걸 4번인가 바꾼 게 있어요. 어떤 테마나 형법에. 본인이 솔직하게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의 눈길이 염려가 돼가지고 식은땀이 난다. 뭐라고 욕을 할지 몰라가지고. 근데 나중에 또 그러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실제 내가 걱정한 만큼 남들이 욕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인의 그 권리 능력의 시기와 종기, 즉 출생과 사망 두 포인트에 관련된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 권리 능력의 시기와 종기를 다른 말로 하면 권리 능력에 관한 거였죠, 이게 권리 능력. 근데 앞에서 우리가 잠깐 배웠지, 능력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었는데 권리 능력에 관해서 배운 거니까 이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근데 여러분이 당장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딱 보니까 말이에요. 제2관의 제목이 행위 능력입니다. 그리고 민법전에 3조부터 한 30조까지 들여다봐도 권리 능력이라는 용어하고 행위 능력이라는 말은 계속 나오는데 의사 능력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의사 능력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거기만 없는 게 아니라 민법 전편에 걸쳐서 말이 없어, 이상하게. 의사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말이 없다고. 그런데 말이에요. 의사 능력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의사 능력에 관한 거라고 오해할 만한 내용은 어디 있어요, 또 이게. 오해할 만한 내용. 의사 능력이 조금 더 배우겠지만 의사 능력이 본래 뭘 뜻하는 거냐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 뜻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 근데 여러분이 그 754, 5, 6조 부분을 찾아보시면 뭐 책임을 변식할 능력 뭐 이런 말 나온다고 생각해. 그게 정상인의 판단 능력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겨먹었는데 754, 5, 6 거기 뭐 어디 그런 말 나오죠. 예를 들어서 755조에 보면 755조에 거기 뭐 이상한 비스무리한 말들 755조에 안 나오고 어디 갔어 이게? 거꾸로 보니까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보면 753조에 우선 거기 나오죠.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 책임을 변식할 지능 이런 말이 왠지 그 정상적인 판단 능력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왜 따지냐면 의사 능력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설명하려고 막 법전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거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겨먹은 용어는 나온다고 이상하게 753조 같은데. 그래서 의사 능력을 공부할 때 반드시 책임 능력을 함께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보면은 44번 테마, 83페이지 44번 테마의 제목이 의사 능력, 책임 능력 이렇게 돼 있죠. 알겠습니까? 이게 비스무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비스무리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84페이지 로마자 2번의 첫째 줄, 둘째 줄을 보세요. 양자는 실제로 같은 건데 법률 행위에서는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 불법 행위에서는 책임 능력이라고 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거의 같은 겁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나 지능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원래. 근데 이 용어를 사용하는 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대가 다르다 이거. 무대가 아예. 법률행위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변식할 지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한다고. 근데 불법행위에서는 책임 능력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책임 능력의 용어에 관해서는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책임 능력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속아 넘어요. 근데 거기 교과서 잘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책임 능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써 있어요.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혼동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런 거 별로 중요시하지 않다가 시험장에서 갑자기 불법행위에서 불법행위 능력이 법률행위에서 뭐하고 같은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걸 까먹고 있다가 생전 공부도 안 하고 답답하면 이제 사람이 이 공상을 떨기 시작하죠. 내용은 잘 모르겠고. 불법행위 능력? 글자를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행위 능력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암만 해도 행위 능력하고 비슷한 건가 보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실제로도 기출문제에 나와 있죠. 실제로도. 근데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해도 행위 능력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의사 능력에 대응하는 거라고. 의사 능력. 불법행위 능력은. 그거 하나 기억해 두고 이제 지금 설명드린 건 책임 능력을 왜 난데없이 의사 능력 공부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이거예요 같이.
그게 내용은 비슷한 건데 서로 그 용어가 사용되는 테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비슷하니까 함께 대비해서 공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비슷하니까. 하나는 지능이라고 써있고 하나는 판단 능력인데 같은 말 아니야 이게 원래. 그러면 의사 능력은 뭐냐는 거예요. 왜 법전에 없고. 의사 능력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어디로 갔냐. 법전에 없어요. 법전에다가 꼭 필요한 어떤 테마를 규정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죠. 너무나 당연하니까 법전에다 써놓을 필요가 없는 경우 하나 있고 입법자가 실수로 빼먹은 경우가 있죠. 입법자가 실수로 이제 법학을 처음 만난 사람은 야, 그 말이 이상하다. 입법자가 한 나라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실수로 빼먹는다는 게 말이 될까? 이제 우리가 뒤로 가면서 그런 거 많이 보게 돼요. 입법자의 실수로 빠졌다 이런 규제를. 여기서는 어떤 거냐 이거야. 실수로 뺀 건지 안 써놔도 너무나 당연히 인정되는 거니까 뺀 건지. 그래서 83페이지를 우리 찾아본다. 의사능력. 의사능력. 잘 보면 말이에요. 거기서는 빼도 인정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을 계속 쓰고 있죠. 응? 빼도 의사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응? 빠른 속도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읽어봐요 빨리. 여기서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뺐는데 그 당연한 근거만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줄쳐야 되는 건 84페이지 두 번째 문단 중에서 민법의 규정이 없는데도 인정하는데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그걸 먼저 빨간줄로 쳐야 되죠. 8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규정이 없는데도 학설이 일치하고 있어요. 인정하는데. 그래갖고 이 부분 문장에서 근거를 찾을 때 이런 거는 그 국민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닌가? 이유로, 무엇을 근거로, 아니면 뒤쪽에서 때문에, 응? 이런 문장들 따라 나오는 거 있죠. 이 부분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래서 민법의 규정이 없는데도 이걸 학설이 인정하는데 일치하는 이유가 거기 써 있죠. 이유가.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깨알글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적 자치. 알겠습니까? 그게 83페이지부터 나오죠? 사적 자치가 계속. 사적 자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사적 자치 아니에요, 지금. 83페이지 그 밑부터. 근거가 사적 자치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의사능력을 뺀 이유가 뭐예요? 사적 자치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법전에 안 써놔도 학설은 일치해서 인정하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고, 다만 시험 문제를 간단하게 안 내고, 아니 사적 자치는 알겠는데 사적 자치가 뭐가 어떻길래 이게 갑자기 의사능력이 필요하다는 거냐,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걸 알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잠깐 좀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사적 자치라는 것은 당연히 개인의 임의의 의사에 의해서, 이때 의사가 정상적인 의사가 돼야 되죠. 미친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사적 자치라고 하지 않죠. 그런 부분이 써 있죠 거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능력을 뭐라고 정의해요? 84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 알겠습니까? 이 책이 얼마나 정교하게 써 있는 책이냐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알겠는데, 좀 이왕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려면 좀 학식도 풍부하고 덕이 높은 사람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아니고 왜 또 이상하게 통상인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어? 좀 훌륭한 사람 걸 기준으로 하지 왜 통상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응? 거기 써 있죠. 법에서는 말이에요. 우리 법학에서는 전지전능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민법에서 안 다뤄요.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 안 다룬다고. 전지전능하거나 너무 뛰어나면 법을 배우면 위험하죠. 그걸 악용할 염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통상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냥. 항상. 보통 사람들. 그것도 전지전능한 사람한테 법이 필요가 없죠. 법 필요가 없다고. 그 사람 빼요, 그 사람, 민법에서. 로마자 1번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그런데 말이에요. 의사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뭔가도 알아냈는데, 그리고 책임능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여기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논점 다 공부했는데, 이 의사능력의 단점을 알아야 됩니다. 의사능력의 단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연역적으로,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행위능력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했냐 하면, 원래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했냐면 의사능력의 어떤 단점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고 만든 제도가 행위능력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연적으로 뭐라 해야 되냐면 의사능력의 어떤 단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판단 능력 가지고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행동하면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법률 효과 부여하면 되지. 행위 능력이 왜 또 필요했냐는 거야. 두 가지만 있으면 되지. 의사 능력의 어떤 단점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84페이지 맨 밑에 로마자 3번에 나와죠. 거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죠.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사 능력은 책임 능력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 또는 어떤 지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상당히 높아요, 지능이. 판단 능력이 높다고, 기준이. 어떤 사람은 상당히 낮아요. 낮다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하나를 살 때도 핸드폰의 역사, 뭐, 종류, 뭐, 이렇게 뭐, 다 요건, 효과 다 따져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친구가 샀으니까 나도 사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의사능력을 가졌으니까 만무하죠. 만무하다고, 그게.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사놓고 쓸 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없이 사긴 샀는데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면 쓸 데가 별로 없다고, 이게. 핸드폰 회사나 이 통신사에서는 그런 사람 굉장히 좋아하죠. 주책 없는 사람들. 필요 없는데 막 사는 사람들. 필요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아무나 막 하죠, 그냥. 그래서 괜히 삑삑 누르다가, 뭐 무선 인터넷 왕창 사용돼가지고, 요금 38만원 이렇게 나오면 통신사에서 이게 아주 신바람 나는 사건이 나오죠, 지금 이게.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나처럼 주로 받는 데만 쓰고 뭐 한 달에 한 3번밖에 전화 안 건다. 이런 사람 미치는 사람이고, 팔아봐야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게 왜 불편하냐?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슈퍼에서 물건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사러 온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뭔가 체크를 해봐야 되죠.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 이게 몇 개를 보이냐? 사람이 2개를 보입니다. 기본은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구구단을 또 연습시키죠. 7, 8은 얼마냐? 근데 그거 물어봤을 때 7, 8은 78이요. 아,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뭔가 이거. 거래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해봐야 돼, 일일이. 왜냐면 개별적인 상황마다 따져봐야 돼. 구체적인 상황마다 따져봐야 되니까, 이걸. 그러면 이 바쁜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걸 일일이 체크하고 있어요. 어느 세월에. 뿐만 아니라, 그게 설사 그런 걸 만약에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물건을 사고 팔았던 실수로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나중에 말이에요. 가게 주인이 또 불리한 점이 또 있어. 나중에 그 입증이 되면, 지금 이제 조금 더 배우지만 그 효과가 무효가 돼가지고,
앞서 사고 팔고 했던 걸 다 되물려야 돼요. 또 산 사람에게도 불리합니다. 정신없는 상태에서 물건 산 사람이 잘못 샀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되물리려면 자기가 그걸 입증해야 돼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걸.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뭘 입증하기가 편리하지만 제정신 아닌 사람이 제정신 아닌 걸 입증하려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정상적이죠?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상적인데도 여러분 정신 상태를 입증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근데 맛이 간 사람이 자기가 맛이 갔다는 걸 입증한다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고, 불편함이 있다고. 그걸 어떻게 편리하게 한꺼번에 알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나온 제도가 행위능력 제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이에요. 85페이지. 85페이지는 첫째 문단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이게? 에? 거기 가서 빨리 읽어봐요, 대충 그냥. 확연히 이해가 될 테니까. 대충 읽어보니까 대충 빠른 속도로 그냥 강의 내용이 무슨 말인가가 확실히 이해되는 정도에서 거기서도 이제 이걸 조리 있게 읽기 위해서 중요 부분을 좀 체크해 봅시다. 먼저 첫째 줄에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법률상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첫째 포인트죠. 1번 매겨요. 포인트니까. 이 말이 원래 앞에서 있었는데 지금 단계별로 설명하느라고 내가 그런 건데. 똑같은 말이 말이에요. 그 왼쪽 페이지, 84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이죠. 거기도 똑같은 말이 있죠. 거기는 깨알 글씨 안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를 무효이다로 바꿔놨죠. 거기도 매몰 편찬을 하고. 같은 말 아니야, 그 양쪽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는 뭐예요? 무효예요, 법률상.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법률상. 그 다음에 첫 번째 논점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이게 단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애매하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갈아 설명해야 되죠. 주체별로. 먼저 85페이지에 본문에 여섯 번째 줄에 표의자, 그걸 빨간 건 네모 치세요. 표의자에게 어떠한 단점이 있냐. 입증해서 보호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써있죠, 거기. 표의자. 표의자에서 한 줄 내려가서 오른쪽 보면 상대방 기타의 제3자. 그 나오죠? 그것도 빨간 건 네모 치라고. 그 사람들에게는 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헤아릴 수 없는 불측의 손해를 받게 된다. 이거죠. 미리 헤아릴 수 없는. 미리 헤아릴 수가 무슨 말이에요? 예측이에요. 예측. 예측할 수 없는 게 불측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측의 손해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네모를 쳐놓고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것과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표의자는 사실 따지고 보자면 진정한 권리자 또는 당사자에 해당하고 상대방 또는 제3자는 뭐예요? 거래의 안전 또는 일괄해서 제3자 이쪽 계열에 속하는 거죠. 양쪽에 다 의사능력 제도가 어떤 그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강구한다는 거예요? 뭔가 획일적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기준으로 다 때려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 써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과서에. 알겠죠?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구체적으로 좀 써놓으셨죠? 여러분 조심할 게 획일적 기준만이 아니라 좀 내려가다 보면 객관화 이런 거 아닙니까? 객관화. 응? 획일적 기준이란 말이고 객관화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걸 아주 정교하게 읽다 보면 획일적 기준을 만든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이 책을 읽어봐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어?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취소하려는 사람. 획일적 기준은 표의자를 보호합니다. 아까 위에서 그 표의자 단점이 있죠. 그걸 보호하는 제도죠. 획일적 기준은. 그럼 객관화는 뭐예요? 상대방 또는 제3자죠. 보호하려는 쪽이. 알겠습니까? 지금 그 한 페이지의 글을 읽으면서 뭔가를 명확히 알아야 되죠. 의사 능력이 있었어요. 원래 이거를 정확히 단점 없이 쉽게 알 수 있다면 행위 능력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능력 제도가 뭔가 이런 거 다 배웠고 이것에 단점이 있다고. 단점. 단점이 말이에요. 표의자한테는 단점이 뭐냐 하면 표의자한테는 단점이 뭐예요? 입증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입증이. 그죠? 앞서 위에서 배웠잖아. 80% 비비단에서. 입증 곤란. 입증이 곤란하면 행위를 무효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 또는 제3자. 상대방 또는 제3자한테는 무슨 곤란이냐. 불측의 손해를 입니다. 이거예요. 그죠? 불측의 손해를 입는다. 그런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행위능력 제도를 만들었어요. 보완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보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이거를 없애기, 이것의 곤란함을 없애기 위해서 뭘 했죠? 획일적 기준을 만들었다. 획일적 기준. 그렇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어부정정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객관화를 했다. 객관화. 그죠? 그 85페이지에서는 여기까지 알면 됩니다. 85페이지 내용이 지금 이거 아니야, 다. 의사능력의 단점이, 이런 단점이 나오게 된 그 의사능력의 어떤 특질의 원인은 뭐죠? 이 단점의 원인은 뭐예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앞에서 배웠잖아. 그 전 페이지 맨 밑에서 단점.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나와요. 이거를 보완해야 돼요.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줄거리가. 거기 나섭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처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앞부분에서 친절을 무쌍하게 해주지만, 뒤로 나가서 바쁠 때는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하고 있어서, 이 책에 써 있는 걸 읽을 때는 이렇게 뭐 줄거리를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걸 요점을 뽑아야 되는구나, 이거. 무작정 읽을 게 아니고. 이 책이,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읽으면은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게 허갈립니다, 이게. 박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지금 이게. 근데 자꾸 이렇게 나누어서 뜯어서 갈라서 읽다 보면은 잡혀요, 이게. 요게 요 얘기구만. 알겠죠? 거기 읽어보고. 그래가지고, 85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부터 보자. 7번째 줄. 8번째 줄. 이러한 객관적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거기 빨간으로 네모치세요. 컬러풀하게.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 여기다가 빨간 네모치라고. 그런데 이제 이거에 관해서 이제 의문이 가끔 드는 게 초학자가 이걸 읽으면 이게 우리나라 모든 교과서에 있다고 써놨습니다. 이거 짤짤한 줄로.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가 행위능력 제도다. 그래갖고 막 이용준 선생님도 이게 헛갈리는 모양이더라고. 말이 이상하다, 이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가 행위능력 제도야? 그러면 정말로 의사능력 제도가 필요 없네,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법조문에 있지도 않은 의사능력은 뭐 하려고 자꾸 필요하다고 그래, 이상하게. 그걸 획일화한 거면, 한 게 이거면. 이쪽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원래. 이게 뭐가 좀 불량품이라 이걸 개선해가지고 행위능력 제도로 만들었다며, 지금. 그 불량품을 자꾸 끌고 다니는 거야, 이상하게. 없애버리지, 아주.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제. 객관화 획일화 했으면.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단점 부분을 보완하는 것만 고쳐놨다는 얘기지. 그죠? 이런 그 손해가, 뭐, 입증이 곤란하든지 불치게 손해를 입는다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단점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걸로 이게 있다는 거지, 이게 저거를 완전히 대체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아직도 미진하게 의사능력이 문제되는 영역은 남아있고, 그 중에 일부, 요런 단점이 발생하는 부분만 조금 고쳐놨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하나 결정적으로 요건상으로 그런 뿐만 아니라 효과상으로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효라고 아까 배웠죠. 맨 처음에 첫 번째 논점. 무효.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말이에요. 무효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민법상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도 전부 다. 셋 다. 제도가. 그래서 이건 같은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다만 의사 능력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 약간 좀 불편한 거 있죠. 그걸 고쳐놨다는 거예요, 그냥. 일부. 보완했다. 객관화 획일화했다는 게 바꿔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체하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정확한 용어가 나오죠. 행위 능력이 근데 뭐냐는 거죠, 정확하게. 고쳐서 뭐 행위 능력이 있다는데 행위 능력이 뭘까? 밑에서 6번째, 5번째 줄에 걸쳐 있죠. 거의 별표 3개예요. 왜 3개 하라고 하냐면 민법을 사회독해서 하는 학생한테 행위 능력이 뭐야, 정확하게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부정적 뭐라고 그러냐면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그건 또 새로운 학설이죠. 그리고 그건 설명이 안 되는 말이죠. 설명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고시생이 뭐야? 고시하는 학생입니다. 같은 말 하냐고는. 고시생이란 말하고.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이러한 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을 만한 자격. 알겠습니까? 이거를 정상적으로도 풀어놓은 말이 또 있죠. 오른쪽에. 거긴 또 따옴표 치세요. 메모리 편치라고. 혼자서 완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알겠습니까? 그 부분을 별표를 3개 해가지고 2가지 정의가 나와 있죠. 그게 반사적으로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무능력자, 이 행위 능력에 관한 게 시험 문제에 안 나온 애는 단 한 번도 없어요. 1차 시험이면 2차 시험 다 나오죠, 항상.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출발점이 되는 행위 능력이 뭐냐고 그러는데 모른다는 것은 웃기는 사건 아닙니까? 모르는 지식에다가 모르는 지식을 계속 쌓고 있으니까. 그러고 모르는 거예요. 계속 망하고. 보통 그 고시생들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런 걸 뭐 행위 능력이 뭐다. 행위 능력 제도가 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고 이런 걸 공부 안 하고 앉아서 무슨 궁리하고 하냐면 내년 시험에 민법에 사십 문제 나오는 거를 딱 집어서 어떻게 이거 외우고 할 수 없을까?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급박해지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누가 이 시험 문제 40개 지문 중에 답만 그 골라놓은 40문장 같은 거 혹시 없나? 그것만 2시간 외우고 가서 다 맞으면 안 될까? 그런 게 만약에 가능하면 그 여러분 차례가 올 것 같습니까? 딴 사람이 다 가겠지 벌써?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뭘 하고 시험을 봐요? 근데 또 내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 거지. 또 사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죠. 어떻게 좀 쉽게 좀 될 수 없나 이거.
허구한 날 학원에 와갖고 이거. 분명히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나오는 건 밑에서 5번째, 4번째 줄은 앞에서 배운 말이죠. 그냥 능력이라고 하면 행위 능력이고, 그냥 무능력이라고 하면 행위 무능력이라는 거. 그건 앞에서 배웠잖아, 어디선가. 그 다음에 맨 밑에 문단은 뭐냐 하면, 멘트는. 그러면 아까 말이에요. 왼쪽에서 의사 능력과 비슷한 게 책임 능력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 그러면 대번에 궁금증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궁금증은 안 떠오르죠, 근데. 이상하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의사 능력하고 책임 능력하고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 객관화, 획일화한 제도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개별적, 구체적이라서 이런 단점이 생기는 것이 책임 능력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나마나. 같은 거니까 거의. 그러면 책임 능력도 뭐,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 객관화, 획일화한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맨 밑, 85페이지 맨 밑에 문단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습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죠. 책임 능력에는 그런 거 없어요. 거기 책임 능력에는 객관화, 획일화한 제도가 없다는 거에다가 빨간 줄 쳐야 되죠. 그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것도 안 보면 헷갈리죠. 생각 안 한 사람은. 갑자기 시험장에서 지문에 의사 능력에 관해서는 객관화, 획일화한 제도가 있으나 책임 능력에 관해서는 없다. 이렇게 써면 이게 참 헷갈린다고, 이거. 그건 왜 없냐고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알려줄게요. 원래 우리 이 불법행위에서만 책임 능력이 문제가 된다. 이 불법행위, 책임 능력이 문제가 되는 이 불법행위는 말이에요. 원래 민법에서 먼저 이게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아주 오랜 옛날에는 어떤 다른 이름을 가진 통일화된 어떤 이거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이게 분화가 됐습니다. 이거 도덕경 설명하는 것 같아, 이거. 태초에 현안 한계가 있었는데, 동양 사상은 다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뭐 혼이란 그 무엇이 하나 있었다. 근데 이게 뭐 음과 양으로 갈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려오다가 범죄 행위하고, 형법의 범죄 행위하고, 민법상의 불법 행위하고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면 알지만, 이 요건이 똑같으죠. 범죄행위 성립 요건도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나중에 배우지만. 거의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요건상으로는. 효과만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하게 돼 있고, 요거는 형벌이 부과되죠. 국가의 공형벌이 부과된다. 효과상 차이인데, 그러면 여기서도 끝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얼마 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둘로 분화했어요. 이게. 원래의 불법행위가 남아있고, 채무불이행 책임이 나중에 여기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다시. 계약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그런데 이 채무불이행 책임이 다시 후대에 또 갈라졌어요. 오리지널 채무불이행 책임은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이었어요. 근데 무과실 책임에 속하는 채무불이행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지금 계속 분화 중입니다. 지금 계속. 이게 살아있어요, 지금 이 제도가. 가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만약에 한 20년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시 공부를. 계속 책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쯤 되면 누가 또 하나 있다고 여기서.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 불법행위가 어떤 그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제재. 알겠습니까? 제재를 가한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거니까 조금 저런 불편이 있다고 뭘 획일화 해가지고 때려잡으면 안 돼요. 또 책임은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만 책임지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상의 요청으로.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각의 경우마다 그 사람마다 따로따로 따져서 이걸 처리해야지 객관화하고 획일화하면 안 된다고. 법률행위 영역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객관화 획일화한 제도를 못 두게 돼 있어요. 책임론에서는 못 두게 돼 있다. 맨 밑에 세 줄의 그 문단을 이야기했으면 주의할 것은 주의해요. 노인네가 주의하라 그러면 그냥 주의를 해. 그래서 뭐죠? 어디까지나 개별적 구체적으로 의사 능력, 즉 책임 능력이 있고 없고를 판단해서 결정한다. 돼 있죠. 거기 아주 정교한 말이 들어 있죠. 의사 능력, 즉 책임 능력.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작용하는 영역이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책임 능력, 즉 의사 능력이에요. 책임 능력은 어디서 쓰는 의사 능력이에요? 불법행위 영역에서. 그 다음에 말이에요. 86페이지를 보게 되면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별표를 2개 하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사 무능력과 행위 무능력의 경합. 이게 이런 문제가 또 왜 생기는 거냐 하면 바로 앞에서 배운 것 중에 의사 능력을 객관화 획일화한 게 행위 능력이라고 해서 양자가 똑같은 거라면 똑같은 게 두 가지가 경합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경합하는 수가 있잖아요, 경합. 응? 여러분, 여기는 그 예를, 딴 걸 드셨는데, 예를 안 들었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3살짜리 어린아이가, 뭐, 5살도 마찬가지입니다, 5살. 5살짜리 어린아이가 집에 놀러 온 아빠 친구가 용돈을 줘서, 근데 그게 큰 액수예요. 5만 원을 들고 장난감 파는 집에 가서 장난감 지 마음에 드는 거를 3만 원짜리 사갖고 왔어요. 장난감, 5살짜리 꼬마가. 그때 그 행위의 효력이 우리 민법상은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거 생각해봐요. 3살, 4살, 5살 요 또래 애들은 우선 미성년자입니다. 좀 이따 배우게 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어차피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없는 게 아니고 의사 능력도 없죠. 아까 우리가 배웠죠. 의사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아까 여러분 조심하게 하는데, 그것만도 달랑 외우고 나면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 두 가지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수가 있죠. 내 주변에 누구 조카는 5살밖에 안 되는데 25살만큼이나 똑똑하고 잘 돌아가더라, 머리가. 그런 애들은 안 다룬다니까요. 민법에서는. 5살짜리가 막, 어마어마한 뭐 판단력 이런 거 안 다룬다고. 둘째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판단 능력이라는 것은 법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 능력 말하는 거예요. 꼬마가 연속국을 보고 앉아가지고 어른보다 더 연속국의 줄거리를 잘 꿰뚫는다. 그래서 자기 엄마하고 아빠는 저게 지금 저 스토리가 ABC가 삼각관계라는 건지, BD가 삼각관계라는 건지 지금 정신이 헛갈리는데 꼬마가 앉아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쫙 설명을 해줘요. 저 여자와 이 여자는 뭐 동창관계인데 이 남자와 무슨 관계에 있고, 다시 이 사람은 무슨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 애들 있죠. 이상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발달한 애들. 어떤 애들은 보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애들 물건 사는 광고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재밌게 나오죠. 멋있게. 야, 그걸 하여튼 놀랍도록 정교하게 분석하는 애들 있어요, 보니까. 어른들은 그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죠, 자세히.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그걸. 뭐 색깔 변화라든지, 목소리 변화 이런 거까지. 그런데 그런 능력은 의사 능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법에서 말하는 통상인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상 또는 이게 법상, 법률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판단 능력 말하는 거지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그 5살짜리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의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3만 원짜리 장난감을 산 행위는 말이에요.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행위 능력도 없는데도 매매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경합한다 이거예요. 뭐 제목의 말뜻 알겠습니까? 제목의 말뜻.
그러면 아까 잠깐 말했지만 안 배웠지만 잠깐 말했죠. 의사 능력이 없으면 효과가 뭐라고요? 무효가 돼. 무효가 그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 문제가 뻔한 거예요. 5살짜리가 3만 원짜리 장난감 사고 나면 본인이나 또 이 부모가 이거를 무효를 주장할 것인지 취소를 주장할 것인지 어느 쪽을 주장해야 되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응? 근데 벌써 제목에서 느끼듯이 경합이라고 그러면 양쪽을 다 인정하는 걸 그랬죠.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통설은 아무거나 편리한 대로 골라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 편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 편한 대로.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쪽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좀 덜 편하고 더 편한 점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게 보충교재에 써 있죠. 여러분이 그 78페이지 맨 밑에 괄호 3번을 봐봐요. 괄호 3번에 그 다음 페이지는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에 그 양 차이점의 그 유용성이 나와 있죠. 그거까지 기억해둬야 돼요. 시험 문제를 풀려면. 알겠습니까? 이런 경합을 인정하는 실익이 그겁니다. 경합을 인정 안 하면 한쪽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유용성이. 알겠어요? 여기서 첫 번째 무효 주장은 취소권이 소멸한 때 유용하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아직 안 배우고 이 교과서의 맨 끝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잠깐 그거 문장을 지금 혹시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궁금한 사람을 위해서 잠깐만 땡겨서 보자 이거예요. 응? 교과서 289페이지 289페이지 박스가 있는데 그 답번에 해당하는 거죠. 맨 밑에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무효는 말이에요. 영원히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취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못해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취소권이 소멸해버렸을 때는 이게 무효밖에 주장을 못하니까. 그다음 오른쪽 건 알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응? 오른쪽 거는 입증곤란 말이에요. 그 동그라미 2번이 포인트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하면 또 왼쪽 페이지 보충교재 동그라미 1번의 끝부분에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도 합니다. 이 문제 자체를 제목을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알겠습니까? 그런 제목도 많이 써요. 거기 써있죠. 본문에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실익이라고 따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86페이지 교과서 말이에요. 작은 글씨. 그 끝부분에 두 줄 읽어요. 예컨대 금치산 선고를 받고 있지 않은 정신병자나 술이 잔뜩 취한 자. 알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다 인정하지 않으면 뭔가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실익이 또 근데 그건 뭐 그냥 들어서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배운 건 뭐냐 하면 의사 능력이 뭐다. 별게 아니고 통상인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에요.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런데 의사 능력이 법조문에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는데 이건 왜 필요하다고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단적으로 이게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사적 자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해요. 민법의 기본 원리를 배울 때 사적 자치가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라고 배웠죠. 그걸 앞에서 왜 배웠냐면 이것 때문에 배운 거예요. 앞에서 민법의 기본 원리에서는 사적 자치가 필요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여기서 사적 자치 때문에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그 앞에서 민법의 기본 원칙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있었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의사 능력이 법조문에 없더라도 그걸 기초로 해서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의사 능력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통상인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고. 그런데 여기까지 알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의사 능력이 단점이다. 단점. 단점이 뭐예요? 개별적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돼. 즉 입증을 해야 된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표의자한테 이러한 문제점, 상대방에게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획일화 해가지고서는 표의자를 보호하고 객관화 해가지고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를 보호했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행위능력제도가 왜 필요하고 무엇을 하려는 제도인가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반개 논점으로 두 가지죠. 왜 똑같은 거라면서 책임 능력에는 이런 제도가 없을까? 객관화 획일화한 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따져야 되니까 그건. 그 다음에 의사 능력하고 이게 겹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겹치는 경우는. 4살짜리가 3만 원짜리 장난감 사갖고 들어왔다. 그럼 저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된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쪽을 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왜? 어떤 유용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가닥이 좀 잡힙니까? 가닥이. 내가 볼 때 가닥을 안 잡은 상태에서 이걸 읽다 보면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닥을 잡는 게 더 중요하고 가닥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뚜렷한 체계를 가지고 이 책을 반복해서 읽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고. 복습할 때. 무슨 소리인지 알고 책을 읽는 거하고 뭔가 뜬을 잡듯이 어슴푸레가 있는 건 좀 다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민법에는 우리가 뭐 무능력이 어쨌든 자꾸 말을 하는데 민법에는 무능력 제도가 객관화 획일화한 게 뭐가 있냐는 정확하게. 거기 나오죠? 3가지가 있다. 3가지. 미성년자? 어디 갔어 이게? 거기 있구나. 로마자 1번에 86페이지. 가로 한번 읽어봐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있다. 어떻게 객관화 획일화했냐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호족부를 보면 알죠. 몇 살인가 보면 알까. 만 20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면 되니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도 호족부 보면 압니다. 사실은. 전부. 왜냐하면 법원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호족부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금치산자 제도하고 한정치산자 제도가 거의 사문화돼버렸죠. 아무도 사용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뭘 염려하냐면 대부분 이게 실제 생활에서 친권자가 해야 되는데 또는 그 대리인들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회적인 풍습상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호족부에다가 우리 뭐 조카는 우리 아들은 금치산자네 이렇게 써놓으면 이 장래에 보통 이게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사귀죠. 그 사람은 안 놀라고 그래요. 우선 금치산자라는 말은 이게 맛이 같다는 얘기죠. 그런 걸 자기 호족부에 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맛이 갔어도 금치산자 선고 청구 안 해요. 쉬쉬하고 숨깁니다. 쉬쉬. 한정치산자는 낭비벽이 있는 사람이 주된 사람입니다. 낭비벽. 자기 호족부에 나는 낭비벽이 심해요. 여러 가지로 불이익하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쓸데없는 데서 호족부를 제출하라고 많이 그래요. 취직할 때 호족부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인사 담당관이 호족부를 딱 펼치는 순간 낭비벽이 심해요. 뭐 이상하잖아 이게 암살해도. 낭비벽은 그래도 참을 수가 있는데 맛이 갔어요. 누가 뽑아요 그 사람을. 누가 뽑아. 그러니까 이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도 거의 사문화돼 버렸습니다. 아무도 사용 안 해요 잘. 진짜 급박한 거 아니면. 독일에서는 이 제도를 통합해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외국은 덜한데도 우리보다 그런 게 좀 덜한데도 문제가 많잖아요 이게.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되는 제도입니다. 폐지가 되냐면 이건 치료 재활을 위해서 애써야지 국가에서. 호족부에다 적어놓을 사건이야. 이거 적어놓는다고 해서 무슨 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지금. 맛이 가거나 낭벽이 심한 사람을 때려잡아 고쳐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가만히 놔두고 그냥 호족부에다 써놓으면 어떡한다는 거야 도대체. 본인에게도 불리하고 딴 사람도 위험하죠. 딴 사람도 위험하다고.
이 낭비벽, 요새 여러분 그 낭비벽이 여러분은 몰라. 자기가 스스로 생활화돼서 이게 위험성을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게 심한 사람들이 있죠. 어? 내가 또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 별로 유명하지 않은 어떤 여자 광대 하나가, 낭비벽 때문에 3번 이혼 당했다더만. 그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그 상대방 배우자가 완전히 파산 상태에 빠진다. 카드를 긁어대가지고. 이게 병이, 이 자본주의가 퇴폐화되면 심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 보면 진짜로, 여러분 저런 거 신문에서 봤습니까? 롯데백화점에서 세일 합례 하면 거의 미어 터져요. 미어 터진다고.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세일하는데 그걸 못 사면 왠지 남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신없이 물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럼 해소가 되긴 됩니다, 사실. 나도 그 민법을 힘들게 연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무지하게 쌓일 때 물건 한번 사봤어요, 왕창. 카드 들고 와서. 어디 확실히 속이 풀리더구만. 기분이 쌈쌈하고. 근데 그것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다시 쌓이더구만, 스트레스가. 카드 대금 결제일 날. 돈 팍팍 빠져나가가지고. 근원적인 스트레스 해결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평생에 할 일이라고 믿고, 몰두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다시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법학 공부겠지. 그럼 스트레스가 저절로 없어지면서 근원적으로 없어버려요. 근원적으로. 근데 요즘 여기 고시생 중에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다 좀 스트레스 쌓인다고 생각하면 유사 스트레스. 그럼 호프집이나 딴 데 가요. 비디오 방에. 당신은 잠깐 이걸 미룰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항변권식으로 말하면 영구적 스트레스 해소 방법하고 연기적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고. 비디오방 호프집이 연기적이에요, 이게. 누적적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뒤로 미루면 이게 복리가 붙어서 이게 확대되기 시작한다고, 이게. 근데 거기 3가지가 있어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이 표현을 잘 보면 미성년자는 그냥 20세가 되지 않았다는 간단한 말만 있는데, 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끝에 뭐가 붙었냐 하면 선고를 받은 자. 이게 돼 있죠. 2개가 다. 그러니까 법원의 선고를 무조건 받아야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맛이 가고 아무리 낭비벽이 심해도 법원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미성년자는 법원의 선고를 받을 필요가 없죠. 저절로 그냥 허접부면 아니까. 물론 정확하게는 호적볼 보고 안다고 내 편의상 얘기한 거고, 정확하게는 출생일부터 그냥 진실을 체크하게 돼 있죠. 정말로 출생한 날로부터 기간 계산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규정의 강행성,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야, 이거. 강행. 강행이 뭐예요? 특약이나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배제하거나 할 수 없다. 앞에서 배웠잖아요. 강행성, 강행규정, 강행 나오면 그 자기들 목에 떠올려야 된다니까. 지금 벌써 안 써왔잖아, 곽윤선 선생님이 이제. 거기 강행규정이란 말 보이죠? 본문에. 안 써놓으니까 이제 다 학생들이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 페이지에 있었어요, 이게? 74페이지. 그거 줄치라는데 잘 보라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적용 범위. 이게 행위 능력 제도라는 건 말이에요.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 그 행위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맛이 가거나, 낭비가 심한 거는 친족 관계를 설정하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족 관계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무슨 저 사람이 낭비벽이 심하면 아니고, 맛이 가면 내 아들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가족법상의 행위에서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건 관계 없는 일이니까, 그거하고는. 거래 안전이나 이런 건 관계 없잖아요. 가족법상의 행위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까 불법행위에도 빠진다고 그랬죠. 불법행위에도. 알겠습니까? 불법행위나 가족법상의 법령에는 적용 안 돼요, 이게. 거기 특히 3번째 줄에 전혀 그 적용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독립해서 새로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앞에서 어디서 이런 비슷한 걸 다뤘습니까? 응? 무조건 그냥 모릅니까, 또? 29페이지. 29페이지에서 그 연결점을 한번 찾아내. 지금 읽어가지고, 빨리. (29페이지) 쪽에는 가족법에도 적용된, 민법 전편에 적용되는 몇 가지만 딱 나와 있죠. 거기 안 들어간 거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이게 항상 앞에서 배운 기초적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요. 그러면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고. 삶이 습관이 되죠, 자꾸. 아, 책을 보니까 앞에 이렇게 뭐라 써놓은 것 중에, 아, 그 중에 이런 측면이 또 있구나. 그래야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앞부분에 뭉뚱그려놓은 부분만 들어도 뒤에 다 떠온다, 이게. 아,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말이에요. 제도의 문제점. 제도의 문제점. 제도의 문제점은 조금 설명을 요하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학생들이 이걸 상당히 소홀히 하던데. 이걸 모르니까 뒤에 걸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조금 쉬었다가 보기로 하겠습니다.